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성공한 남자는 모두 비정했었다 입니다. 저자는 스게 이스카님이시고요. 이분은 여성 카피라이터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번역은 최숙향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창심소, 2019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어린 나이에 20대 중반쯤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각계의 저명인사 30명을 인터뷰하면서 그때 적어놓았던 노트가 인터뷰 노트죠. 그 노트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그 인터뷰 당사자가 평범했던 시절에서부터 성공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저자가 그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독특한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 공통된 특징들을 추려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 성공한 남자는 모두 비정했었다 이고요. 그러면 그 성공한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모두가 하나같이 비정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요즘 그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이거나 평범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 착한 사람, 이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상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비범해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관련된 서적들에서 보여주는 비슷비슷한 내용들 많이 있죠.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조직에 순응하라, 동료의 성장을 축하해주라, 올바른 생각에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진다, 등등 이런 천편일률적인 그럴듯한 성공 노하우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저자는 비정해야 하고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 배신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해가 된다면 동료든 친구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이 책은 평범한 자기계발서와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아주 냉혹하고 또 가혹하고 어쩌면 굉장히 비열한 행위마저도 성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 책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읽는 독자들마다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어떤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남자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마음씨 좋은 남편 역할부터 못된 상사 역할까지 폭넓은 연기를 소화하는 배우였다. 연기를 하지 않을 때 그는 부드러운 말투로 재밌게 이야기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좋은 사람이었다. 어느 영화관에서 그의 토크쇼가 열렸다.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화와 함께 성장해 왔는지를 관객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던 그가 미소를 띤 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영화가 없었다면 사람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요컨대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가 품고 있는 비정함을 엿본 기분이었다. 실제로 뛰어난 아티스트 중에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제정신과 광기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흔히 눈이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비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남자 중에 그런 타입이 많다. 물론 평범한 일반인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감정이 얼굴과 눈에도 선명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녀의 이별 이야기나 일적인 판단에서도 상대방이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태도를 바꾼다. 감정에는 감정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한 남자는 결코 감정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아무리 머릿속이 복잡해도 눈앞의 일을 냉정하게 응시한다. 그리고 예리하게 판단한다. 상대방이 빌붙게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미소에 속으면 안 된다.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남자는 두려운 존재다.
역경에 처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라. 정리해고를 당했다. 회사가 도산했다. 여자에게 차였다. 등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손쓸 도리가 없을 정도로 낙담했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될 기회다. 역경에 처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술을 퍼마시거나 도박에 몰두해도 다음날 아침 문제가 사라져 있을 리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부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돈을 꾸거나 도움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진 원만한 친구 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일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곤란한 상황을 밝히고 의논을 해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 일단 조용히 지켜볼게. 부동산은 여러 개 있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없거든. 전부 정리하면 돌아와. 언제든 받아줄게 라는 식으로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다. 결국 비정한 친구는 당신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한번 정점을 찍었던 인간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성공한 사람 주위에 있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통해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역경에 처하면 그야말로 썰물처럼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이다. 진짜로 성공하는 남자는 주위의 속셈을 미리 간파하고 있다. 반면 남의 권세를 빌려 성공하거나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은 이때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을 깨닫는다. 고독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그런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 남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 남은 남일 뿐이다.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처리하는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 최후에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다. 나 자신의 힘뿐이다. 이런 각오 없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정에 휘둘리는 미온적인 인간을 따르지 않는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가롭게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회사를 키우고 싶어 라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은 언제까지 꿈같은 소리나 하고 있을 건데 라고 놀림받아 마땅하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것처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코스를 부감하듯이 바라보아야 한다. 높이 나는 새의 시선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리는 것을 영어로는 빅픽처라고 한다. 말 그대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가 큰 그림에서 밀려나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혹시 밀려나 있다면 곧바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정하기 무척 힘든 것이 있다. 그렇다. 바로 인간관계다. 확실히 말하겠다.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한 부하, 동료, 연인, 친구, 처자식일지라도 자신의 큰 그림에서 멀어진다면 그때는 인간관계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듣겠지만 어쩔 수 없다. 얼마나 거침없이 결단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큰 그림에서 밀려나야 할까? 옆에 가까이 뒀을 때 나에게 혹은 나의 큰 그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전략에 맞지 않는 사람, 문화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 등등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을 위해 배제해야 한다. 특히 누군가 때문에 불편한 일이 들통나거나 불필요한 풍파가 일 때가 있다. 그때는 반드시 그를 내 옆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회사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술집에서 왜 그런 놈이 부장인 거야? 우리 회사는 그런 놈을 잘라야 해 라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실제로 사람을 자르지 못하는 경영자가 있는 기업은 조기 퇴직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기업은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의 무능력을 잘 알고 있기에 회사에서 나가면 갈 데가 없기에 회사에서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잘라야 하는지는 쓸데없는 동정심을 버리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사람을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영자에게 그것은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간이 나가는 것도 방해가 되는 인간을 남기는 것도 결국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미온적인 인간을 따르지 않는다.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쳐내야 할 때가 있다. 손님은 악마라는 전제가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은 손님은 악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손님은 하느님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채소 가게를 찾은 손님이 여기서는 대구를 안 파나요? 라고 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손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이때 손님에게 생선 가게에 가서 사다 드릴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손님은 하느님이다 라는 발상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 비즈니스서도 많은 듯하다. 이 생각이 발전하면 채소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사와서 배추나 파와 매치하여 찌개 세트로 팔면 돼 라는 발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성공하는 방법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정신을 가진 손님이라면 채소 가게에서 생선을 찾을 일도 없고, 무엇보다 채소 가게는 생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싸고 좋은 대구를 사올 수도 없다. 즉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라는 뜻이다. 이때 손님은 악마라는 발상으로 임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채소 가게라서 채소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며 꼼꼼하게 고른 원산지와 품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상품을 어필하는 것이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담하고 돌아가는 손님은 그대로 보내면 된다. 손님은 하나님은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발상이고, 손님은 악마는 고정 고객을 만드는 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고객층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손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합리한 요구를 마냥 들어주다 보면 아무리 이래도 이익이 오르지 않는다. 질 좋은 손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 이때도 예의 8대2 이론이 적용된다. 매상의 80%는 20%의 고정 고객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악마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관철하여 고정 고객이 될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과 다른 고객을 싹둑 잘라버리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우수한 경영자일수록 손님이나 거래처의 요구를 비정하게 잘라낸다. 비용을 5% 절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20%라면 가능하지. 마쓰시다 고노스케,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 고객의 과도한 요구는 비정하게 잘라버려라. 결과가 전부라는 룰을 인식한 인간만이 성공한다. 기업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것은 결국 결과다. 과정에서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경영은 곧 결과라는 말은 사실이다. 고토 세이치 산요전기전 부사장. 경영은 곧 결과라니 정말 살벌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정반대의 내용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노력이다.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가치가 있다. 점수에만 신경 쓰지 말라 고 말이다. 그때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가 결과는 전부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럴싸한 말이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결과가 전부라고 하면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른다. 약육강식의 불공평한 세계라니 그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야 라고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이 불황의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실제로 결과가 전부인 시대가 되었다. 아무리 노력상을 받아도 전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역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승자가 결정한다. 그것이 진실이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도 좋지만 먼저 그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룰이 단순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어쨌든 레드카드만 받지 않고 점수를 내면 된다. 매너가 나쁘다든가 애교가 없다든가 그런 결과와 무관한 사실을 시끄럽게 지적하는 것이 과거의 일본이었지만 이제 그런 우아하고 풍류 어린 지적을 할 여유는 없다. 비즈니스를 한다면 결과를 낼 것, 수익을 올릴 것, 직장인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고 이익의 폭이 큰 고객을 찾아내 매상을 늘릴 것, 미디어에 두드려 맞지 않고 경찰서에 가지 않을 정도의 파격적인 행동은 오히려 선호될 정도다. 시시한 변명은 패자의 뒷말에 불과하다.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인 것이다. 이기면 충신, 과정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라. 성공한 사람은 살아남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 자기 희생은 과연 아름다운 것일까? 아름다운지 어떤지는 별개로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옳다. 자기가 일으키는 일도 모두 옳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만이라도 살아남는 일을 항상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에게 타인을 위해 희생한다는 발상 같은 건 없다.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수업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또렷이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다. 허름한 체육복을 입은 거무스름한 얼굴의 체육교사가 어느 무더운 여름날 들려준 이야기였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 미크로네시아의 해저에 침몰한 두 척의 잠수함이 인양되었다고 한다. 한 척은
미국 해군의 잠수함, 또 한 척은 일본의 잠수함이었다. 잠항 도중에 조우한 두 척은 서로에게 의뢰를 명중시켜 함께 침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양한 미국 잠수함의 해치를 열자 도미노처럼 우르르 한데 포개져 있는 승무원들의 시신이 보였다. 앞다퉈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던 모양새였다. 말단 수병이고 함장이고 상관없이 생존할 수 있는 일말의 기회에 목숨을 걸던 마지막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일본 잠수함의 해치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좁은 함내로 들어가 보니 승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일본의 무사도라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소 말수가 적은 체육교사가 잠시 숨을 돌린 후 우리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느 쪽 승무원이냐? 교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잠시 뒤 그는 확실히 이렇게 말했다. 일본 승무원은 되지 마라. 그때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평상시 지켜야 하는 법에 구속받고 혹은 체념하고 있다면 그 앞에는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내 목숨이 달린 극한 상황에서는 지위가 높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아니고를 따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것, 사태를 바꾸는 것, 그저 살아갈 일을 생각해야 한다. 평소 아슬아슬한 위기 국면을 마주할 기회가 없는 현대인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의지하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조직의 비호에서 벗어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살아남을 각오가 필요하다. 불도저처럼 모든 것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힘으로 살아남을 각오가 필요하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평화로운 이상사회를 기대하지 않는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조종하고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사회 같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각오를 다져야 한다. 만약의 경우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여자라도 태연하게 배신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정신구조가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은 어설프게 베푼 정이 치명타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누군가 당신을 배신한다면 내부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배신이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무리에게 당하는 것이다.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건 고독한 법이다. 그래서 의외로 자기가 속한 업계의 정보에 어두울 때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동업자와 친하게 지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약점을 잡힐 수 있다. 우호적으로 보이는 동업자나 동료 경영자도 여차하면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게 현실이다. 즉 최고 경영자에게 주위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동업자나 동료 경영자와는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어도 괜찮다. 만일의 경우 남에게 기대지 말고 책임을 스스로 지면 되는 것이다. 남에게 기대지 않을 각오가 있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라. 결단력이 있는 인간은 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재편성한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 괴테. 사소한 일에도 고민을 거듭하고 째깍째깍 결정하지 못하는 남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고르거나 쇼핑을 할 때 몹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결국에는 주문을 취소하고 반품을 하는 등 쓸데없이 시간만 소비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사람은 여자와 헤어지거나 교섭을 마무리하는데도 서툴다. 또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인생의 국면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 왜일까?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공의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베들레헴스틸이라는 세계적 기업을 만든 찰스 슈와브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일에 휘둘리던 그는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매일매일 중요한 것을 1번부터 순서대로 리스트업해서 위에서부터 끝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도 하루에 두세 가지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끝내기 위해 몰두했다고 한다. 그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뀌는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재빨리 재편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언제 어느 때 우연한 기회가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항상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법이다. 그때 간단하게 우선순위를 재편성할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거나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배신해야 할 경우도 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또는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버릴 각오가 필요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명의 5명을 만난다. 사람에게는 인연의 그물망이라는 것이 있다. 나와 알고 지내는 경영자 중에도 진정한 파트너를 옆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 경영자가 고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경영자는 항상 고독한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공을 돕는 사람이 붙는다. 반드시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5명은 누구일까? 첫째, 멘토, 인생의 스승. 멘토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둘째, 더 원, 운명의 사람. 더 원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셋째, 소울메이트, 가족. 소울메이트는 치유를 주는 사람이다. 넷째, 가디언, 친위대. 가디언은 시간을 주는 사람이다. 다섯째, 마음이 통하는 친구, 진정한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이들이 당신 주위에 운명의 펜타그램을 형성하면 든든한 반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이들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거기서부터 성공으로 가는 길이 무너질 때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인간을 굳은 각오로 잘라야 한다. 그 탓에 누군가의 원한을 사는 일도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다. 즐거움이나 기쁨, 반대로 외로움이나 슬픔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애절함을 느낄수록 인생의 묘미는 늘어난다. 남자는 그런 식으로 수양을 쌓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잊는 사람은 성공의 덫에 빠진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중요한 5명도 등을 돌리고 있다. 그의 앞에 더 이상 영광은 없다. 저 사람은 이미 지나간 사람으로 취급되고야 만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괴로움, 인생의 애절함을 기억해서 대장부로서의 수양을 쌓아라.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생각한다. 지금까지 함께 일한 수많은 이들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항상 만사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다. 만약 이 업자가 경쟁 상대의 편에 선다면, 회사의 고위층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교섭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등등 입만 벌리면 나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의 부정적인 태도에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일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는 아니야. 돈은 내 손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 돈인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라며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한 일의 90% 정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고 걱정도 기우로 끝이 났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걸까? 몇 차례 되지 않지만 그가 한 예언에 가까운 최악의 사태가 현실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평소 귀가 닳도록 듣고 예측한 상황인지라 중요한 사항은 이미 모두 서면으로 해결 방법이 잡혀 있었다. 그에 따른 사전 교섭도 준비돼 있었기에 여유를 갖고 위기를 타파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방식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고 미리 손을 써두는 건 말이다. 일견 대단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나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일을 계속하려면 위험을 피하기 위한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자신감을 낳는다. 따라서 일은 나쁜 쪽으로 생각할 것,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궁극의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걱정이 기우에 그쳤다고 해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 성공의 꿈은 필요하지 않다. 꿈은 꿈일 뿐이다. 목표와 꿈은 다른데 착각에 빠진 녀석들이 꿈을 갖고 살아야지 라며 현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비토 다케시, 영화 감독. 성공하기 위해서 꿈 같은 건 필요 없다. 그저 성공만을 추구해야 한다. 요즘 20대는 이직률이 높은데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면 꿈을 쫓고 싶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현실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인의 행동과 꿈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다. 대학 시절에 어학을 좀 공부한 이들 중에서 흔히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 혼자 자기 재주로 먹고 사는 번역가의 이미지가 회사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간지리는 것이다. 나도 번역가를 꿈꾸는 한 젊은 여학생을 알게 되어
물은 적이 있다. 경험은 있는지, 아는 번역가는 있는지, 일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기가 말하는 목표가 타인을 움직일 만큼의 설득력이 없다면 그저 꿈으로 끝나게 된다. 꿈은 자면서 꾸는 것이지 일어났을 때 꾸는 것이 아니다. 무모함은 위험을 동반하므로 그만두는 게 좋다. 야망은 마음에 강하게 새겨야 한다. 바람은 자기 전에 우뇌를 압박해야 한다. 희망은 몰래 빌어야 한다. 타인은 당신을 위해 당신 편의에 맞춰 쉽게 움직여주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의 꿈을 목표로 바꿔야 한다. 항상 조금 분발하면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꿈을 갖고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어제의 꿈을 오늘의 가능성으로 바꿔 내일 실현시키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